하지만 아직까지도 만토바에는 16,000명의 병력이 요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병력을 내보내고 집요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고 나폴레옹은 나폴레옹대로 만토바를 함락하지 못합니다. 11월에 오스트리아군이 다시 한번 인질 구출 작전을 시도하는데 이때 오스트리아군은 요제프 알빈치라는 장군이 인솔하고 오게 됩니다. 이제 만만치 않았어요. 나폴레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알빈치는 내가 만난 장군 중에서 최고의 장군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독일로 진군했던 프랑스군이 카를 대공의 오스트리아 군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카를 대공의 부대가 이탈리아 전선으로 합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폴레옹이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심지어 나폴레옹의 본대도 패배합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다시 병력을 모아서 알빈치를 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맞붙은 전투가 리볼리 전투입니다. 나폴레옹은 이 전투에서 2,200명을 잃었고 1,000명 이상의 포로를 잡힙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사상자가 4,000명, 포로가 8,000명, 대포 8문과 군기 11개를 빼앗깁니다. 결국 알빈치는 후퇴하면서 나폴레옹은 가장 강력한 적을 무찌르게 됩니다. 만토바에서 포위되어 있는 동안 오스트리아군 16,300명, 더 많은 수의 민간인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심지어 쥐와 개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했다고 합니다. 만토바가 항복하자 로마와 이탈리아 중부를 지배하고 있던 교황도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나폴레옹은 교황에게서 기부금을 받아내는데 지금까지 이탈리아 정복지에서 뺏은 기부금이 4천만 프랑이었다는데 교황한테서만 받아낸 기부금이 3천만 프랑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복을 거의 완수했다고 생각한 나폴레옹은 3월에 총재 정부가 보낸 3개 사단의 증원병을 거느리고 8만의 병력으로 오스트리아로 진군합니다. 나폴레옹군이 빈에서 약 100km 떨어진 레오벤까지 도달하자 놀란 오스트리아군은 레오벤 조약과 캄포 포르미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으로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영토가 프랑스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때 할양된 영토가 오스트리아형 네덜란드, 오늘날의 벨기에입니다. 1797년 12월에 나폴레옹은 개선 장군이 되어서 파리로 귀환합니다. 이탈리아 원정 동안 나폴레옹은 점령지에서 수많은 배상금을 걷어서 총재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돈을 보내는 대가로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에서 본국의 훈령을 무시하고 즉석에서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살살 자기의 권력을 키워가게 되는 거죠.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권력의 위기를 느낀 총재 정부는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다시 한번 원정을 떠나게 한 것인데요. 목적지는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총재 정부는 전쟁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에게서 위기를 느끼고 최대한 멀리 승리 가능성이 낮은 곳, 이런 곳으로 보내버리고 싶어 합니다. 당시 프랑스의 최고 라이벌은 영국인데 영국에게 가장 중요한 식민지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가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경유지가 이집트였습니다. 이것을 점령해서 영국의 위협을 제거하거나 또는 영국을 위협하려고 했던 것이죠. 나폴레옹도 총재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원정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집트 원정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원정의 문제는 이집트가 너무 넓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당시 오스만 제국의 속령입니다. 따라서 이집트를 침공하면 오스만과 척이 지게 되는데 이때까지 오스만 제국은 프랑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적이었던 영국 해군입니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강행한 이유는 영국을 꺾으려면 이집트와 인도를 떼어놓는 게 절대적이었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오스만을 압박하면 무굴 왕국의 왕들이 프랑스와 동맹해서 영국에 저항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을 자신의 멘토였던 알렉산드로스와 카이사르의 길로 가는 운명의 길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원정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의 두 얼굴입니다. 나폴레옹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수학 천재,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계산적이고 그의 현실 감각, 기획 판단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낭만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는 카이사르와 알렉산드로스를 정말 흉내를 많이 냈어요. 카이사르의 전교 중 가장 감동적인 것이 적에 대한 용서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도 내가 포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나폴레옹이 정말 그래요. 그것이 나폴레옹의 몰락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 무수한 배신자를 용서하고 아무리 배신을 해도 마치 언젠가는 내게 돌아오겠지라는 식으로 관용을 베풉니다. 그리고 일 처리를 할 때 보면 두뇌 회전이나 분석 능력이 한 세대 차이가 나는 CPU를 지닌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조세핀에게 보낸 편지나 이런 걸 보면 이 냉철한 인간이 감정을 주체 못하는 10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집트 원정에서 나폴레옹은 이 두 가지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집트 원정군을 지휘하라는 총재 정부의 비밀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원정과 항해에 나서기까지 11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주면 1개 사단을 전투 준비해서 내보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단 11주 만에 원정 준비를 완료합니다. 병사 36,000명, 선박 300척, 수병 13,000명을 이끌고 갔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로 원정을 떠날 때 박식한 사람과 철학자를 데리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집트 원정을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문화적, 과학적 사건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리학자, 식물학자, 화학자, 골동품 연구자, 사학자, 인쇄과, 동물학자, 화가, 음악가, 조각가, 건축가, 동양학자, 수학자, 경제학자, 토목기사, 열기구 조종사 총 167명의 종합학술 탐험대를 만들어서 동행합니다. 나폴레옹은 이집트로 가는 중에 섬나라였던 몰타를 먼저 점령하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이집트에 상륙하는 도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우고 카이사르가 상륙해서 이집트 정복 거점으로 삼았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프랑스 함대는 영국 해군의 추격을 피해서 1798년 7월 1일에 도착했고 다음날 아침에 알렉산드리아를 기습합니다. 나폴레옹은 아부키르만에 함대를 정박시킵니다.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육지에 가깝게 내렸고 프랑스군은 이집트 지도자 무라드 베이와 이브라힘 베이와 두 번의 전투를 치르는데 가볍게 승리합니다. 그렇게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고 카이로로 향합니다. 알렉산드로에서 카이로까지는 지금은 고속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4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당시는 물도 없는 사막 행군이었습니다. 낮 내내 뜨거운 열을 받으며 행군을 이어갑니다. 갈증에 벌레에 뱀, 정갈, 모래바람 때문에 병사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뜨거운 햇빛 때문에 눈꺼풀 안쪽으로 굳는 질환으로 200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막에서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반란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은 무적이었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바다에서는 넬슨이 나일 해전에서 프랑스 주력 함대를 무참하게 격파합니다. 영국이 지중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죠. 프랑스군은 구원병을 받기도 힘들고 보급품을 받기도 힘듭니다. 심지어는 나폴레옹과 주요 장군들의 편지마저 족족 노획되었는데 영국은 이 편지들을 모아서 출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새로운 육상 보급로를 뚫어야 했죠. 결국 팔레스타인으로 진군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스만 제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서 겪은 고난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군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자 프랑스군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10월 20일 나폴레옹은 튀르크 군대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시리아에 집결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그날 밤 프랑스 지배에 항거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카이로 전역에서 첨탑들이 울립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도시의 많은 지역에서 공개 시위가 발생합니다. 시위 중에 선박 여러 척이 나일강에 가라앉았습니다. 프랑스 병사 300여 명이 전사했는데 나폴레옹은 총재 정부의 전사자가 53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반란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나폴레옹은 반란군을 공격해서 2,500명 이상을 죽이고 성체에서 더 많은 이들을 처형합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지론, 초기 진압이라는 지론대로 무장 상태로 잡힌 사람은 모든 반란군을 참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나일강에 던져서 둥둥 떠가게 합니다. 반란군의 머리는 자루에 담긴 채 노새 등에 실려서 카이로 중앙의 에즈베키아 광장에 버려집니다. 이집트 원정의 또 하나의 적은 보이지 않는 적, 전염병의 확산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야파를 함락한 직후에 프랑스군은 패스트에 감염됩니다. 야파 주민들을 강간하고 약탈하면서 패스트에 감염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감염자 중에 92%가 사망합니다. 한 참전 용사는 일기에 패스트에 걸린 병사들의 사타구니와 겨드랑이, 목에 순식간에 가래토시 생겼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몸과 치아가 검어졌고 이 무시무시한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라도 엄청난 고열 때문에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폴레옹은 떨어진 사기와 명성을 만회하기 위해서 야파의 야전병원을 방문합니다. 당당하게 패스트 환자와 만나는 장면을 종근화가 앙투안 장 그로의 그림으로 멋지게 묘사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패스트였다는 건 철저하게 보안에 붙였고요. 팔레스타인 전선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철군할 때 군의관에게 패스트 환자를 죽이라는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집트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원정의 실패를 자인합니다. 해상 보급로가 영국 해군에게 차단되어서 지원병과 보급품을 제대로 보낼 수가 없었고요. 오스만은 오스만대로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는 이런 것이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나폴레옹의 두 얼굴. 이집트에서도 나폴레옹은 근대적인 법과 제도, 행정을 선물합니다. 동시에 엄청난 약탈을 자행하죠. 나폴레옹은 어디를 가든지 침략자였고 야전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죠. 알렉산드로스나 카이사르가 정복했을 때는 전제주의 시대, 복종의 시대에 주인이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삼색기를 두르고 나타났어요. 나는 너희들의 해방자이고 근대라는 새로운 선진 국가와 문화와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력에 의해서 통치하고자 하죠. 나폴레옹은 모든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고 개혁 조치도 굉장히 빨랐지만 이 본질적인 차이를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순은 나폴레옹의 이집트 연구에서도 벌어집니다. 나폴레옹은 이집트 문명과 세계 문명사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나일 강변의 무수한 신전과 유적을 발굴하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연구가 이집트 지배, 세계 지배를 위한 자신의 이미지 관리 도구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집트 문명과 세계 문명사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도로를 정비하고 근대적인 행정체제를 임명한다고 해도 지역민들이 느끼기에는 약탈한 마차가 지나가고 군대가 와서 때려잡고 근대적인 행정체제는 우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쥐어짜는 역할밖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했던 근대의 제도들은 현지인들에겐 더 악랄하고 효율적인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집트에게 더 중요한 거는 이집트의 독립입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오스만 군대를 격파하고 나자 이집트의 총독이었던 무하마드 알리가 프랑스 침공으로 약화된 오스만 맘루크 세력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독립시켜버립니다. 이후 이집트 혁명으로 나세르가 집권할 때까지 이 알리 왕조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집트에서 보낸 시간은 내 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군사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해도 지상전에서 나폴레옹의 능력과 무한한 야심을 노출합니다. 동시에 나폴레옹의 약점이 해상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노출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전 유럽이 단합하죠. 이렇게 해서 2차 대불 동맹이 결성됩니다. 영국, 합스부르크, 문제는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까지 가세합니다. 여기에 포르투갈, 시칠리아 왕국이 프랑스의 적이 됩니다. 프랑스는 에스파니아와 이탈리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 전쟁이 하나의 세계 대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프랑스 본토에서는 정치 파벌 싸움이 격화됩니다. 총재 정부의 무능으로 인플레이션과 부정부패로 혼란을 겪고 있었죠.
그러자 총재정부의 총재 중 한 명이었던 CAS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고 9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CAS는 쿠데타를 일으켜 이 시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이때 CAS의 눈에 띈 인물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CAS가 나폴레옹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직 자코뱅파와 민중의 세력은 거셌어요. 그리고 이 자코뱅파의 눈을 속이는 데는 나폴레옹이 저격이었죠. 왜? 이 아저씨가 원래 자코뱅파였고 귀족도 아니고 그런데 전투로 인해서 명성은 높고 내가 쟤를 도와주면 나의 충실한 군사 파트너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실수는 나폴레옹의 능력을 간과했어요. CAS는 젊고 경험이 적은 나폴레옹을 나이가 훨씬 많고 파란만장했던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CAS는 원래 하급 사제였는데 프랑스 혁명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나폴레옹쯤은 가볍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미 정계 진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나폴레옹은 CAS의 제안을 받자 당연히 가담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1799년 11월 9일 총재 정부를 해체시키고 의회를 장악하고자 500인 의회로 향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등장하니까 수많은 의원들이 저항하고 나폴레옹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쫓으려고 합니다. 사실 나폴레옹이 자의로 의회에 등장한부터가 불법은 불법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결국 나폴레옹은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의회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3명의 통령을 두는 통령 정부를 새롭게 수립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최고 권력자인 제1통령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CAS의 자리는 벌써 없었습니다. CAS는 자신이 나폴레옹을 이용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나폴레옹에게 이용당했죠. 권력의 중심에 선 나폴레옹은 1799년 12월 25일에 헌법은 대의제 정부의 진정한 원칙이다. 그리고 소유, 평등, 자유라는 신성한 권리를 기초에 두고 있다. 헌법이 확립한 권력은 안정적이고 강력할 것이다. 혁명은 혁명을 촉발시킨 원칙 위에 확립되었다. 이제 혁명은 끝났다라는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쓴 것은 혁명의 타락이 아니라 혁명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논리가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혁명이 끝났다라는 나폴레옹의 연설은 프랑스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당시 프랑스인들도 여론조사를 한 건 없지만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려고 혁명을 했는가? 무슨 소리냐? 나폴레옹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무질서와 혼란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중 어느 것이 맞는가는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현대인들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지금과 같은 직접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 모두의 이상이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나폴레옹이 선한 행동이었냐 악한 행동이었냐고 판단하는 것이 역사학의 본질 목적이 아니고 제정에서 민주정으로 오는 과정으로서 이해를 하고 이것을 보다 현명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지혜를 얻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에도 이 고민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면서 프랑스의 근현대사를 이어가게 됩니다.